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었던 이런 내용들을 실전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배가 변동성을 다루게 되느냐, 변동성을 실제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는, 변동성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논리는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조정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요. 우선 실제 상황, 시장 상황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2년 11월 9일 시장 상황입니다. 2012년 11월 9일 시장 상황인데요.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자, 음봉이 쫙쫙쫙, 이게 또 음봉이에요, 사실. 음봉인데, 어떤 주요 자리를 깼다가 바로 꼬리를 달아요. 그리고 십자봉 나왔다, 이거 양봉입니다. 이때 변동성이 상승했습니다. 하락하는 동안에. 옵션 양압이 증가했겠죠. 콜옵션이 하락하는 것보다 풋옵션이 상승하는 게 더 강하게 움직였던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거래가중 평균을 향해서 수렴하죠. 이때 어떤 흐름이 나왔겠습니까? 변동성이 축소되는, 뭐냐? 콜옵션이 상승하는 것보다 풋옵션이 더 잘 죽었어요. 그때는 또 풋변동성이 상승하고 풋변동성이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가 요 순간까지도 그런데 갑자기 이 장대양봉이 탁 트면서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흐름이겠죠. 변동성이 제법 변동성이 이제 상승했다가 변동성이 죽었지 않습니까? 다시 변동성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그랬다가 다시 그 늘었던 변동성이 다시 죽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저랑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같이 이제 하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상황일 거예요. 이 차트 여기까지만 딱 보게 되면 대충 만약 옵션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그림이었겠다. 자, 이게 양압 차트라면 이렇게 하다가 양압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언제요? 하락할 때. 이때까지. 그러다가 양압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때까지 이제 양압이 감소해요. 그러다가 양압이 비틀거리다가 이제 양압이 좀 슬슬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치고 올라가는 순간 양압이 여기까지 늘어나요. 심지어는 조금 더 늘어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꼭대기까지 갔었던 순간에 그러다가 다시 윗꼬리를 닿는 이 순간에 양압이 다시 죽겠죠. 양압이 다시 죽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뭐 변동성, 이게 여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시장 상황 따라 다르거든요. 여러분 변동성 함정이네 아니네, 뭐 더 올라갈 수 있네, 여러 가지 해석과 예측들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양압 기준으로는. 근데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양압이 꿈틀거렸어요. 양압이 꿈틀거리면서 이런 정도의 순간이 어떤 상황이 요때 오른쪽 끝의 상황일 겁니다. 자, 이제 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갔겠죠. 이때 실제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트레이더가. 자, 변동성이 다시 늘어난 부분이 이렇게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다.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다. 이 얘기는 자, 여기 꼭대기에 어떤 그 맥점을 뚫지 못하고 시장이 밑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고, 만약에 이 시장이 이 자리를 뚫으면 변동성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성은 상승하겠죠. 만약에 이 흐름이 이렇게 떠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전투적으로 붙어볼 수 있는 부분인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시장에 하락 흐름이 강하게 있었고 변동성이 상승했고, 그 상승했던 변동성이 거래 중심으로 수렴하면서 감소를 했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재차 증가했다가 그 증가한 변동성을 다시 죽였어요. 그 죽었던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고점권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트레이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런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물 매도를 선택하고요. 또 콜 매도를 선택합니다. 혹은 풋 매도를 선택하고, 혹은 양 매도를 선택합니다.
변동성 거래자들은 매도를 선택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예측들을 이미 눈치들을 채셨겠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이 강의 자료를 쓴 이유가 있겠죠. 이날 어떻게 흘렀느냐. 분명히 이게 뚫었으니까 제가 이 데이터를 썼겠죠. 뚫었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선택이었죠. 이 상황에서 시장은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시장이 움직이는 폭이 클수록 그리고 또 빠를수록 배가는 상승한다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제 상승하는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 손절당합니다. 이런 순간에 손절당하고 다시 물리고 다시 또 치고 물리고 다시 또 쳐요. 네, 이렇게 치면서 변동성이 여기서 변동성 매도를 한 사람들은 결국 본 자신의 어떤 단가까지 와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 순간에 다 손절을 당해요. 여기서도 일부 손절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다시 내려갈 듯 하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순간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이 여기서 손절했더니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변동성 매도를 또 친 사람들도 있겠죠. 결국 다 손절 당합니다. 이날 흐름이. 자,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지선이 또 저항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 거래. 이게 역방향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런 역방향 거래자와 반대로 지지선과 저항선은 붕괴되거나 돌파될 것이라고 믿는 거래. 사냥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추수 추정자들의 형태들이 될 것이고요. 이런 두 유형의 거래 차이는 사실은 이제 변동성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변동성이 발생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흐를 것이다 라고 시장을 판단했다면 역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터질 것이라고 본다고 믿는다면 역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즉, 변동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이냐 변동성이 수반된 상승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는 순간에 특성들이 있습니다. 수급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 혹은 뭐 수급의 어떤 축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단지 뭐 누가 외인이 뭐를 했고 개인이 뭐를 했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금의 시장에 이제 들어왔는데 미결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옵션의 미결제 어떤 행사가들 간의 변화가 어떠하고 또 외인의 어떤 매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면 그 규모가 어떤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어떤 맥점에서 시장이 변동성을 발생시키면서 돌파하느냐 변동성을 죽이면서 환원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부분들 결국은 이런 자리가 주요한 맥점이고 싸움 자리이며 배팅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 추적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단계 더 볼게요. 왜 오른쪽 끝에서 어떻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날. 여기는 확 갔을까요? 확 가는 날도 있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3번의 노란색 구간 동안에는요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했던 배가 변동성이 감소합니다. 옵션 양압이 많이 죽었어요. 변동성이 열려서 배가가 폭발을 하면 그 외과 옵션 정도로 그 정도가 크지만 이 3번 상황에서 외과 옵션들은 떴어요. 고객가들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잔존만기가 짧으면요. 이 정도 흐름이면은 고객가 쪽의 옵션들은 부풀었던 배가 변동성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자체가 당일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일날 안 나오더라도 이후 추가 흐름에서 약간의 하방 조정이나 혹은 어떤 행보 흐름 속에서 부풀어 올랐던 배가 변동성은 반드시 환원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것. 근데 이런 부분도 시장의 어떤 양상, 그 시장의 수급
현황 또는 다른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다각화 연결시켜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러하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파생시장의 접근 방법에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하다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확인해 두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외적 상황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변동성 추적을 실제로 어떤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시장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배가 변동성을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제 변동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 옵션의 배가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옵션의 변동성을 칭하는 그래프이고, 결국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러한 옵션 가격의 결정은 시장 참여자의 꿈과 희망 이런 것을 시작해서 절망과 포기 이런 걸로 연결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옵션 가격엔 결국 시장의 상승 혹은 시장의 하락을 기대하는 참여자들이 꿈으로 형성된다는 거 계속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션 델타에 이어서 배가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옵션 배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옵션 변동성의 이 배가 부분은 결국 우리가 시장 조성론에서 시장의 어떤 조성자가 사냥 흐름을 결정하는 시장 조성 포메이션을 구성하고 이랬을 때 어떤 옵션의 환매수가 일어나면서 마켓이 액티베이션 된다는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는 순간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순간에 트레이더로서 거래 수익원을 찾아낼 수 있는 거래 로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역거래 개념에서 배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확대된 배가 변동성이 축소될 때 수익원을 찾겠다라는 거래가 나쁜 거래는 아닙니다만은 주와 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양매도로 시장에서 크게 대승을 해서 시장에서 성공해서 명성을 날린 그런 트레이더는 파생판에 없습니다. 파생판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양매수나 뭐 어떤 변동성 매수를 해야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변동성 매도나 승률이 좋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작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모토로 시장에 참여를 해서 관리하다가 잘 관리해 나가다가 변동성이 폭발할 때 어떤 자신의 거래가 흔들리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옵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쪽에서 자신의 거래 수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옵션 그릭스 중에 두 번째 부분 배가 그릭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옵션의 본질, 옵션 그릭스 중에 배가에 대해서 강의했던 옵션의 본질 11번째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옵션의 시간가치 부분, 즉 세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